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올해 말 퇴임 후에 한국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멘트를 가지고 지금 대권 도전이다, 뭐 이렇게 대권 도전 시사한 거다, 네. 이런 평가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강력히 시사했다고 보고 강력히 있습니다. 시사했다고 왜냐하면 보시면, 이 말씀 뒤에 네. 고민하겠다 다음에 결심하겠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 대망론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건강 관련 발언도 이제 했고 그랬는데 예. 이런 표현들이라는 게 보통 때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과감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네네. 봅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기문 총장 별명이 있습니다. 예. 한국말로는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 아, 네. 영어로는 슬리퍼리 일이라고 이제 예. 외신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근데 이분이 참 말을 신중하게 하고 네네. 그 앞뒤 이렇게 걸리지 않게. 아무래도 외교관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신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그 외교관 중에서도 특히 그런데 아주 말씀에 예. 그 앞뒤 책 안 잡히게 하는 데는 굉장히 능하신 분인데 네. 어제는 굉장히 표현이 과감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표현뿐만 아니라 그 토론 또는 발언에 임하는 자세도 뭐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 서 원장님께서도 이제 또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네네. 그 자세 또한 굉장히 과감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시사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사무총장으로서는 마지막 방안일 겁니다. 네. 그만큼 본인이 앞으로 향후 행보를 두고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일정도 5박 6일 굉장히 긴 일정이고요. 예. 또 행보도 보면 제주, 일본, 경주, 안동, 서울 이 한반도의 그 종축을 가로지르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예. 메시지도 외교관 특유의 그 에둘로 화법이 아닌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화법으로 예.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비전을 반드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파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인데 지도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이야기는 곧 본인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네.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본인이 쌓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 남북 간 갈라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또 나아가서는 예. 통일까지 본인이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조찬 회동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전직 외교관이랑 이제 네. 뭐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 조찬 모임에서 예. 확대 해석은 또 말아달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참기름 바른 그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축구 공찰 때 앞으로만 찹니까? 네. 뒤로도 좀 돌리고 그러는 거죠. 예. 뭐 과도하게 또는 너무 이렇게 불이 붙는 것 같으면 네. 조금 이렇게 템포를 갖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언론의 보도가 생각보다 자기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과했다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 다 예상을 했던 아닙니다. 행보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네. 네, 예상하고 말씀하신 거고 예. 그 또 여기서 계속 노래 부를 때 강량약 중량약으로 불러야지 강강강으로 부르면 노래가 고함이지 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앞으로 나갔으면 조금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네네. 늦췄다 땡겼다 하는 거죠. 지금 템포 조절을 하시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메시지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박 6일 일거수일투조, 네. 그다음에 모든 메시지가 그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과열되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예. 이런 주문을 했던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작심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네. 어제 이제 비행기 원래 예정 도착 시간보다 한 4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해서 3시간 한 50분 네. 정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예정됐던 방문 목적이었던 제주 포럼 만찬 식사도 미뤄가면서 이제 기자들과 좀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훈 클럽 간담회를 이제 제주도에서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훈 클럽 간담회라는 거는 기자들의 그 중견 기자들의 모임인데 예. 거기야말로 작은 음을 내도 굉장히 크게 증폭돼서 나오는 라우드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꼭
자기가 들러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 참석자들이 뜻밖의 발언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반기문 총장이라면 요 정도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이만큼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 발언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 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 관훈 언론 클럽은 모든 대선 그 후보자들이 출마할 때 통과 의례로 그치는 관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주도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행사로서 관훈 클럽 기자들 간담회라는 것은 예. 본인이 결과적으로 대선 출마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도 아마 1시간을 넘어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졌고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본인이 모두 발언과 또 예상 질문에 대해서 한글로 문서를 다 작성해 올 정도로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모두 어쨌든 작심을 하고 이번 기회는 좀 작정을 하고 온 거다. 메시지를 내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도 남아 있고 대선까지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인데 좀 시기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이제 시기상으로 좀 빠르다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좀 빠른 것이다. 그 공감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어떤 시사를 할 때, 출마 시사를 할 때 이것이 빠르냐 늦으냐에 대해서는 그런 점뿐만 아니라 한 두세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하나는 검증을 굉장히 긴 시간만큼 길게 철저하게 받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제 두 번째가 자기가 일찍 출발을 했을 때 그 긴 기간 동안 계속 선거 캠페인을 갖다 끌어갈 만한 동력, 조직력, 자금력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네. 동원력이 충분히 뒷받침되느냐. 예.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무총장 임기가 남았다는 점도 그러고 이 동원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철저하게 또 해부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이 그렇게 했을 때는 예. 본인이 생각을 하셨겠죠. 이 동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뭐 친박이랑 같이 하면 동원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검증? 뭐 그렇게 나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좀 빠른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아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습니다. 임기가 네네. 7개월여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나라 측면에 봤을 때는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외교와 국제 관계는 잘 알지만 예.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 사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피부로 느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연말부터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초부터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도 꾸려야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말씀하셨듯이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예. 남북 관계에 대한 공약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르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조직력 같은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직력을 이용하는 부분도 고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안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들 많이 찾아갔고 또 친박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예, 보세요? 친박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범보수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차기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만큼 대선에 나갈 분이 없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 봤을 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과 손을 잡아서 예. 대선에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쇄신과 개혁을 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을 이길 수가 없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친박은 주로 영남권이 많습니다. 반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청 출신입니다. 충청과 영남이 연합해서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13 총선에서 충청이 모두 27석인데 새누리당이 13석, 또 야당이 14석, 13석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충청표를 8, 90% 이상 본인이 얻을 수 있느냐? 또 영남 지방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이라든지 경남, 대구도 상당 부분 그 지지의 균열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친박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충청표와 영남표를 얼마나 겹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게 이제 대선 승리의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최근에 어디 라디오 인터뷰한 데서 보면은 예. 작년 2월달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야권 내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갖다 고려한 흔적을 예. 이렇게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기문 카드라는 게 지금 여권에서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상당히 좋은 카드로 과거에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반기문 카드라는 게 나름 매력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 대망론에 부응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영남대 충청의 결합 또는 호남대 충청의 결합이라는 게 예.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반기문 총장을 갖다가 지금 친박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 어저께 당내 사정도 바쁜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사절치고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친박 쪽 인사들이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말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정말 좋다 이런 걸 갖다 숨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반기문 총장은 일단 친박 쪽에서는 선호하는 카드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선호하고 친박 쪽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또 네.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특히 이제 저희도 방금 전에 속보로 하단으로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속보대로라면 북한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대안을 갖고 있다.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 네. 찾아야 할 것이다. 네. 본인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이라는 건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예, 예. 그 점에 있어서 특히 북한하고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특정인이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안 있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조정해 가느냐, 이 모든 게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극히 그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 외교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적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인데 네. 본인이 남북 관계는 풀 수 있을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전에도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예. 생산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 예. 아마도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 큰 국가적 과제인 남북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한두 가지만 좀 예, 더 예. 붙이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대북 채널을 갖고 있음직한 분들은 꽤 있어요. 네네. 그 지금 강진에 있는 손학규 대표도 저 경기지사 시절서부터 북한하고 뭐 대화 채널을 갖고 있었고 예. 지금 뭐 박지원 원내대표도 사실 옛날에 북한하고 많이 대화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 대화 채널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년 대선 때 핫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예. 외교 안보가 될 것이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이다. 예. 해운조선 구조조정을 한다. 그건 넘어서서 부동산 문제, 금융위기로 가는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대선에 경제적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할 것이다.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고 싶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자기의 장점인 외교적인 장점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반기문 총장도 경제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말을 내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신의 최대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 사무총장 말고도 많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외교 채널이라는 것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외교 등급이 있고요. 예. 또 유엔에서 할 수 있는 외교 등급이 있습니다. 예.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언뜻 암시한 거는 유엔에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네. 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는 고위 외교관이라든지 그 고위 외교관을 통해서 북한의 핵심층이랑 본인이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 문제 또 남북 문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문제는 이분이 경제를 잘할까? 그렇죠. 또 우리 민생을 서민들의 민생을 잘할까? 그렇죠. 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옆에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 어떤 정치 세력이 있느냐, 예. 그룹이 있느냐, 이것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준비할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제 발언으로 어쨌든 정치권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네,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소식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실 3자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먹구름이 좀 거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루도 안 돼서 또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굉장한 그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허승 앵커의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제 새누리당 3자 회동에서 나온 당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혁신 비대위원장의 외부 영입과 단일 지도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40여일간의 내홍을 더 방치하면 당이 갈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비박계 수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사이에서 나온 결과물인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잇따랐는데요. 지도체제 전환이나 혁신 비대위 일원화 문제를 당론이 아닌 3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비박계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진로가 계파 보스 간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새로운 의총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친박 당권 주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지도체제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이 문제를 네. 밀실 합의를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8, 90년대 상김 시대에나 네. 있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파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자기 의견 좀 내고 좀 의견에 뭐 좀 일치를 갖다고 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구성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뭐 어려운 날 화물점 의총 열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도 언론에 보낸 별도 보도자료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 교환을 하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3자 회동 합의안에 대한 의총이 열릴 다음 주 초가 새누리당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자 합의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합의가 아닌가 봅니다. 역풍이 안 불었으면 합의라고 그랬겠죠. 네. 역풍이 부니까 지금 발뺌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깊이 있는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책임 규명을 안 하는 데서 지금 모든 게 그걸 갖다 어떻게 적당히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 무슨 해결책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까운 데서 원인을 또 하나 좀 찾아보자면 당선자 대회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제도적인 결론을 무시하고 이
책임지고 지금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결론을 냈다고 하니까 네. 당내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당내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또 정당이죠. 아니, 지금 보면 뭐 김무성 네.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합의도 아니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이렇게 뚝 내뱉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네. 이게 소통의 방식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군요. 네. 네. 그 정진석 이제 원내대표가 네. 이런 당내 실질적인 어떤 개파의 뭐 수장이랄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으면 괜찮을 텐데 네.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후 정치다, 밀실 정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 차라리 지난번 4선 이상 중진 회의할 때 최경환 의원, 김무성 의원, 서청원 대표 이런 분들이 네, 참석해서 공론의 장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고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결정을 해야 되지. 그때 두 분이 불참을 하셨었죠. 네, 세 분 다 네네. 불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하고 따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이제 거물이다 이거죠. 예. 자기들은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는 따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견은 결정될 거다. 예. 이런 약간 오만과 과시욕이 배어 있는 건데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에 선출된 의사결정권자는 정진석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에만 집중하겠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선임하겠다. 예. 그래서 빨리 비대위원장을 적합한 분으로 선임을 하고 네. 그다음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으면 논의를 거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해야지 이 지도부 공백 사태 네. 빨리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서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프로세스상 맞기는 하지만 네, 그 네. 전에 뭐 또 하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방안을 당선자 대회나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다른 결의가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니까 결의가 이제 필요한 예, 거고 그 세 분 모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깨통에다 젖은 손 넣고 쑥 빼면 여기 깨 묻어 나오지 그냥 나옵니까? 맨손처럼 네. 그냥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렇게 대충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 분이 몰랐을 리는 없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뒤늦게 뭐 합의가 아니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좀 옹색한 변명같이 네. 들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는데 네. 서둘러서 의원총회를 뭐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번 일로다가 리더십에 굉장히 좀 큰 흠집이 났는데 네. 의견을 좀 제대로 모아갈 수 있을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원내대표당 구성할 때 친박 일색으로 구성했다. 예. 그래서 도로 친박당이냐 비판을 받게 되니까 또 혁신위원회와 비대위원회는 전부 다 비박계로 구성해서 또 친박의 반발을 사서 예. 사실은 있었어야 안 될 미정유의 전국위원회 보이콧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사소통하고 또 의견 청취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은 원내대표 본인이 내리고 그를 설득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음 주 초에 네. 당선자 총회 열리면 거기서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 방안,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예. 이번 회동을 통해서 최경환 의원이나 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거물이다 이렇게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랬나요? 당 혼란을 컴백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 같다. 뭐 하태경 의원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상처가 무지하게 깊어졌습니다. 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나 메시지를 갖다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자리가 매겨지지 예, 예.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박 쪽은 굉장히 큰 소득을 얻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최대 주주야 확인이 됐죠. 그다음에 혁신위원장 김용태 아웃시켰죠. 네.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사실상 유승민 의원 빠른 복당 없이 다 확인 사살했죠. 뭐 망해의 소득을 갖다 다 올린 겁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도 죽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지적처럼 당의 위기를 본인들이 부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네네.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만큼 당은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새누리당이 전례 없는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아직도 참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 내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해야 할 뭐 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의원, 네. 또 친박계 자장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 근심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은 아직은 좀 더 자숙하고 반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또 친박계 자장인 최경환 의원은 당내 이제 최대 주주로서 당권 도전에 욕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좀 과거의 최경환이 아닌 새로운 최경환으로 황골 탈퇴해야지 당원들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국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협치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계속 이런 얘기 처음부터 삐그덕삐그덕 5.18 그 민주화 운동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삐그덕대고 있는데 야권이 어쨌든 강하게 공조를 하면서 맞설 태세 아니겠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예. 네. 야권이 이제 공조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이제 압박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예, 같기도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유상호 원내대표는 그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가 네. 제안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또 상정해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청와대와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 네. 그런 반면에 그 국민의당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통령 잔임기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 사실 이런 막연은 하면 안 되죠.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예.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했으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면 되고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서 다시 국회로 제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럼 네.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20대 국회가 6월 초에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로 처리하면 되지 이걸 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부권을 둘러싼 이제 공방과 관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예. 지금 이렇게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이 뭐 이렇게 점잖거나 좋은 발언은 아닙니다. 예. 그 거부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예, 예. 말을 하는 건 그렇게 점잖아 보이지는 않지만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예. 그 자체로서 엄청난 정치적 행위이고 여야 간에 쟁점이 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 말, 표현은 좀 거칠지 모르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 그 자체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협박하는 거냐 이런 것도 여당이 좀 과도하게 반응한 거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네.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이 지금 좀 공동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입장을 갖다가 국민 앞에 더 설명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은 무조건 되고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관 현안에 대해서 상시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늘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야당 쪽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국정감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청문회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호통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증인 뭐 잔뜩 불러다 놓고 대기실에 하나 가득 앉아 있는데 5분도 발언할 발언 기회가 기회도 주지도 않고.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예. 많고 그런 비효율적인 청문회 리스크를 예. 어떻게 좀 낮춰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도 이야기를 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좀 대안을 내놓고 여당도 상시청문회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안이라면서 국정감사 폐지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뭐 그럼 그 폐지하고 상시적으로 열린 국회를 만들자, 열려 있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고서 사실 또 약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예, 정치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죠. 네. 이 그 국회법 개정안은 예, 사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은 예, 마지막 본인이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를 무시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상정해서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된 법안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든지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365일 열릴 수 있도록 상설 국회화한다라든지 상임위원회 365일 열릴 수 있도록 그다음 상시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라든지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 딸랑 쉽게 말해서 이거 청문회 조금 규정을 완화해서 청문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자. 그런다고 해서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 보호가 많이 들고요. 이게 청문회법 개정이 부실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국정감사를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헌법 61조에 보면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국회법 개정하면서 이런 다른 제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국회법 개정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 더 큰 틀에서 국회법 문제를 갖다 논의하겠다. 예. 한 거는 우리 서 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더 합리적으로 진화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혜영 의원도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정감사 폐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좀 조정을 하면 더 나은 국회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법과 관련해서 어쨌든 먼저 던져놓은 게 정의화 국회의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빅 텐트론을 내서 세 판짜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뭐 향후 전망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들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 네. 오늘 아침에 그 한 조간신문에 보면은 정대철 상임고문이랑 만나서 2월달에 예. 대권 출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정의화 의장의 그 발언들을 보면 조금 톤 다운 시킨 것 같죠. 예. 특히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지 불가만 그래 뜻을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조금 물러서는 모습도 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보수층 내 보수권 내에서의 어떤 역할은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세 판짜기라고 그러는데 세 판짜기 이거 지적 소유권은 손학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여하튼 빅텐트론 그다음에 새로운 중도 보수의 규합 뭐 네. 이런 거는 지금 정의화 의장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 방향으로 정의화 의장이 앞으로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여당 사정상으로 보면
원심력이 좀 꽤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남당으로 전락할 거다. 예. 또 정우택 의원은 그거 잘 지적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이 아주 외롭게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정의회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은 그만두지만은 정치는 계속하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새누리당에 복귀하지 않고 예. 들판에 나가서 큰 텐트를 치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예. 그 텐트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텐트 안으로 모여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본인은 새누리당으로서 국회의원 5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으로 일단 호선이 돼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을 향해서 무능한 보수다, 나태한 보수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당에 복귀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의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옛말에 먹던 우물에 침 뱉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의회 국회의장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게 조금 보여지고요. 또 사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4.13 총선 선거구 획정도 거의 한 달여 전에 3월 2일 날 통과시키고 여야 쟁점 법안도 거의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네. 법안 통과율이 40% 초반대에 이를 정도로 네. 19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는 비판 속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새누리당이 앞으로 네네. 좀 쇄신하고 개혁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오히려 보탬을 되는 게 훨씬 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 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